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출 23조 원을 구조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급성장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냅니다. 공급량을 2.5배로 늘려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내수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이트진로가 다음 달 9일부터 소주와 맥주 주력 제품 가격을 7%가량 인상합니다. 주류 소비가 늘어나는 연말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26분 연설에서 경제는 23번, 민생이 9번, 물가가 8번 등장할 정도로 오늘 시정연설은 민생경제 안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아낀 예산을 약자 보호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쓰겠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임동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였습니다. 지난해 13번 수준이었던 경제를 올해는 23번 강조하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초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더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 반영된 겁니다.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는 건전재정 기조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총 지출은 657조 원 규모로 전년보다 2.8%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낀 예산을 생계급여 인상과 장애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저리용자 등에 더 쓰고 공적개발 원조와 원전, 방산, 인공지능 등 전략 분야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조 4천억 원이 삭감된 국가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에 집중하겠다며 고용 불안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연금과 노동, 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삼성전자가 급성장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냅니다. 비록 3분기 반도체 부문 흑자에는 실패했지만 4분기부터 고성능 메모리 판매를 확대해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내년에는 HBM 공급량을 2.5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낸 영업적자는 3조 7천억 원입니다. 4조 원대를 기록했던 지난 1, 2분기보다는 적자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직전 2분기보다는 6천억 원 정도 적자를 줄였습니다. 같은 기간 1조 원 넘게 적자를 줄인 SK하이닉스와 비교하면 아쉬운 결과지만 반도체 반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HBM과 DDR5 등을 앞세운 메모리 반도체의 적자폭이 축소됐지만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는 실적 부진이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HBM3 등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제품 판매를 본격 확대해 실적 개선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컨퍼런스콜에서 내년 HBM 공급을 올해 대비 2.5배 이상 늘리겠다며 이미 공급사들과 공급 계약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적자에도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53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설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진에도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 67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2조 4,300억 원을 올렸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X 사업부는 3조 3천억 원,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5용 올레드 공급을 주도하면서 1조 9,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올 4분기에는 매출 70조 원, 영업이익 3조에서 4조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침체의 늪에 빠지는가 싶던 우리 경제에 모처럼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가 길어지고 있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여전한 상황. 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세 가지 지표가 넉 달 만에 모두 증가한 것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 덕분입니다. 9월 반도체 생산은 전달보다 13%, 1년 전보다 23% 이상 늘며 확실한 반등 조짐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기계 장비 생산과 투자가 덩달아 늘고 제조업 재고율 부담까지 줄면서 침체됐던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은 겁니다. 반도체 생산이 2개월 연속 큰 폭 증가세를 보인 것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이 22년 1월 이래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여 광공업, 즉 제조업의 회복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뚜렷한 회복세에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이 실현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습. 하지만 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기 회복에 본격적인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분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지수는 1.3% 줄며 전분기보다 감소폭을 키웠고 설비 투자 역시 작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도 추석 효과에 힘입어 깜짝 반등했지만 음식료품을 제외한 재화 소비는 주춤한 상태로 1년 전과 비교하면 석 달째 마이너스입니다. 실제 외식업계가 바라보는 경기 전망은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고물가, 고금리가 소비를 짓누르면서 체감 경기는 여전히 회복 국면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자 부담에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유가가 이제 앞으로도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크면 내수에서 소비나 투자가 줄어들 수가 있고 반도체 업황이 기지개를 켜면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은 마련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 하지만 다른 산업으로 그 온기가 퍼지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잠깐 개었나 싶었던 우리 증시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코스피는 1.41% 하락하면서 2,300선을 다시 내줬고요. 코스닥은 3% 가까이 내리면서 740선이 무너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740선을 밑돈 건 274일 만으로 지난 1월 30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시 하락의 원인은 뭘까요? 주식은 종합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들 수는 있겠습니다. 일본의 금리 정책 변경도 있고요. 홍콩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또 미중 회담의 불확실성이 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지수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2차 전지주의 부진이 꼽힙니다. 시총 내 비중이 큰 2차 전지주가 대거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 삼성 SDI 이런 셀 기업부터 이 에코프로, LNF 같은 소재 기업까지 대거 하락했습니다. 2차 전지주가 부진한 배경, 이 전기차의 글로벌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꼽히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 중인 파나소닉 측도 이 전기차 판매 둔화를 이유로 이 배터리 부문의 이익 전망치를 15% 가까이 내렸고요. 이에 전거래일 테슬라의 주가 4% 넘게 하락한 가운데 리비안, 포드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파나소닉의 생산 축소 소식에 2차 전지 밸류체인의 낙폭이 확대됐다면서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 향방을 주목해야 한다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2차 전지주의 낙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오늘 또 우리 증시에서는 안타까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최장기간 하한가 기록을 쓰고 있는 영풍재지 소식인데요. 자, 영풍재지는 지난주 목요일 거래를 재개한 이후에 4거래일 내내 하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자, 거래 정지 전 33,900원이었던 주가 오늘 만원 선이 깨진 8,170원까지 내렸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원에서 3,800억 원까지 약 1조 2천억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자, 현재 거래소에서 상한가와 하한가의 가격 제한폭이 30%로 높아진 이후엔 바로 이 4거래일이 최장기간 하한가 기록인데요. 아직 매물벽이 두터운 만큼 아직 하방이 남아있다. 이 같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또 역대 기록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른바 SG 사태 이후에 서울가스를 비롯해서 3개 종목이 이렇게 영풍재지 이후에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2014년에 가격 제한폭이 30%로 변경되긴 이전엔 더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998년엔 경북 상호신용금고가 4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서한은 21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부동산 관련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이 얘기 정말 많이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여당이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이 밝힌 겁니다. 자, 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시가 시민의 의견을 모은다면 아무래도 당정 협의를 통해서 편입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같이 밝혔고요. 또 윤재욱 원내대표도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같은 경우에는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아무래도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이 보다 빠른 절차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다음 주 초에 비공개 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여당 내선 김포뿐만 아니라 광명, 하남, 구리 이런 서울 인근의 도시들까지 편입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에 우리 주식시장도 들썩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에는 이 김포의 부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래서 코아스의 경우에 김포에 공장과 부지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XINC, 코스나인 같은 기업들의 주가 역시 급등하면서 자, 오늘 거래를 마쳤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뭐 하나 안 오르는 게 없는데 드디어 소주와 맥주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맥주값을 올린 오비 맥주에 이어 하이트 진로도 소주와 맥주 출고가를 7%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주류 소비가 많은 연말을 앞두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김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다음 달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제품 출고가를 6.95%, 테라, 켈리 등 맥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6.8% 인상합니다. 흔히 먹는 소주 한 병의 출고 가격이 약 80원 오르는 건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통상적으로 1,000원에서 2,000원씩 비싸지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소맥을 먹으려면 평균 2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하이트 진로 측은 연초부터 소주의 주 원료인 주정 가격과 신병 가격이 인상되며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주의 주 원료가 되는 수입 메가와 호프 가격도 2021년과 비교해 올해 2자릿수로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선 실적을 억누르고 있던 악재가 일정 부분 해소될 거라며 하이트 진로의 내년 영업이익이 늘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주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지금도 부담이 크다며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서민이 먹는 맛있는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요새 다른 것도 많이 오르고 하는데 안 올랐으면 제일 좋겠죠. 소주가 좀 비싸게 해봤자 1,500원 아니면 1,300원 사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3,000원 받다가 4,000원 받다가 5,000원 받다가 7,000원 받고 막 이렇게 되니까 추석 이후 식음료 기업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면서 먹거리 물가가 더욱 들썩일 조짐입니다. 앞서 맥주 1위 오비 맥주도 주요 제품의 출고 가격을 평균 6.9% 인상했고 맥도날드 맘스터치 등 햄버거 업체도 판매 가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떤 이윤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올린 게 아마 절대 아닐 거고, 정부에서 이렇게 좀 막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계속 못 올렸던 거를 이제 사실 거의 뭐 끝까지 찼죠 뭐. 10월 소비자 물가가 다시 4%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KT가 기업 고객들을 위한 초거대 AI 믿음을 공개했습니다. 이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 서비스를 만들고 싶지만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기업은 이 KT가 개방한 다양한 기본 모델을 활용해 맞춤형 AI 모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대중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KT의 초거대 AI 믿음은 기업이 쉽고 저렴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방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업이 별도로 개발 학습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사 데이터에 맞춘 맞춤형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라지 AI를 학습시키고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믿음 스튜디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믿음 스튜디오를 통해서 기업 고객분들은 나만의 전문적인 AI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사 대비 저렴한 가격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는 점도 믿음의 경쟁력입니다. 믿음의 매개 변수는 최대 2천억 개 수준으로 국내 유일하게 1조 토큰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KT 클라우드와의 연계, AI 반도체 팹리스 리벨리온 등과의 협업으로 경쟁사 대비 30%가량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큐먼트 AI와 서치 AI, 팩트가드 등의 기술을 적용해 환각 현상 또한 일반 생성형 AI 대비 최대 70% 줄였습니다. KT는 인프라부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까지 AI 풀스택을 구축하여 비용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KT는 수익성이 뚜렷한 B2B 시장을 집중 공략해 AI 분야에서 3년 내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글로벌과 제조, 금융, 공공, 교육의 5대 영역으로 초거대 AI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AI 스타트업들과 사업 모델을 공동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나 인공지능 같은 미래 먹거리 관련 테마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신사업에 뛰어드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한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 아예 사업을 진행조차 안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A기업은 지난해 말 2차 전지 셀 제조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차 전지 열풍이 불던 터라 이 소식과 함께 주가는 단숨에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진행 과정은 발표 내용과 큰 차이가 났습니다. 2차 전지 관련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추진했던 유상증자가 납입 실패로 5차례나 연기됐고 이제는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보는 시장의 시선도 따갑기만 합니다. 신규 사업이 기존 본업과 관련성이 없는 데다 기존 사업은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테마에 편승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높아졌습니다. 관련 업종도 아니고 너무 시프트, 사업 시프트가 크게 확 해버리니까 이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가 이거 할 수 있는 기술이야.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기업들을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2년간 2차 전지와 인공지능 등 7개 테마 업종을 사업 목적으로 새로 추가한 233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10곳 중 6곳이 사업 추진조차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쳤고 신사업이 매출로 이어진 경우도 20%에 불과했습니다. 신사업 발표 자체만 확인했다간 올해처럼 테마주로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감독원은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많은 경우 실제 추진 능력이나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신사업 추진 발표 자체에 현혹되지 않고 재무 및 경영 상태 등 회사가 그럴 역량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역대급 엔저가 계속되자 결국 일본은행이 통화 정책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한선인 1%를 초과해도 이를 용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던 일본이
긴축의 길로 한 발짝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은행이 3개월 만에 다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YCC를 수정했습니다. YCC란 장기금리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채권을 대량 매입 또는 매도하는 정책으로 일본은행의 대표 금융 완화 수단으로 꼽힙니다.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 상한선을 1%로 유지하되 1%를 초과해도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본 장기금리와 격차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급락한 엔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일본은행의 결정에 실망한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 상한선 초과 허용폭이 얼마인지 언급하지 않아 효과를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마이너스 단기금리, 상장지수 펀드 매입, 10년물 국채금리의 0% 유도 등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큰 틀을 그대로 놔둔 점도 고강도 긴축을 기대했던 투자자의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실제로 달러엔 환율은 일본은행의 완화 정책 기대감에 전날 148.8엔까지 떨어졌지만 오늘 정책 발표 이후 150.1엔까지 치솟으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엔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발표한 수정안이 모호하다며 엔화 약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마노 히데오 다이이치 생명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은 일본은행이 제시한 1%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장기금리를 얼마나 엄격하게 통제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루이스 FX 엠파이어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엔화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엔 환율이 152엔을 돌파할 경우 155엔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한때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열풍이 불었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가치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투자를 하다 주요 임차인들이 떠나자 이제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56조 원, 올 상반기 기준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북미와 유럽 비중이 각각 64%와 20%로 압도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증권사의 투자 금액은 8조 3천억 원으로 전체의 15%에 달합니다. 국내 증권사와 운용사들은 저금리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부터 미국과 유럽 위주로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 투자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하면서 오피스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전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 기조까지 겹치면서 해외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미국 주요 도시별 오피스 공실률을 살펴보면 뉴욕을 비롯해 뉴저지, 댈러스 등 사무실 공실률이 모두 2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한화자산운용, 이지스 자산운용 등이 자산 매각의 난항을 겪으며 거액의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물 자산의 위치나 형태 등 품질을 직접 점검하지 않고 단순히 우량 장기 임차인만 보고 투자한 것이 해외 부동산 불패 공식이 깨진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대규모 손실 위기에 처한 것은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주요 임차인이 나가면서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일단은 위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은. 만약에 임차가 비면은 다시 임차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없는 데들이 대부분이라서. 즉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제대로 된 실사 없이 현지 브로커가 전해준 정보에만 의존했던 탓에 줄줄이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투자는 한 번 실수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채무불이행 위기를 포함한 그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